네. 네, 과연 지금쯤 어떤 절차가 진행되고 있을 것이냐 여러 관심사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선고 시간이 이제 1시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마지막 절차, 최종 결론을 내는 평결 절차가 지금쯤 진행이 되고 있거나 아니면 진행이 됐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정도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은 오전 7시 반에서 오전 8시쯤까지 이곳 헌법재판소로 출근했습니다. 평소 출근 시간보다 최소 1시간 이상 빠른 셈인데요. 헌재가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은 없지만 재판관들은 오늘 오전에 이미 평결 절차를 진행하고 최종 결론을 도출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 통상 선고 시간이 오전 10시인데 이번에 오전 11시 선고 계획이 나왔을 때부터 선고 직전 오전 평결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건데요. 지난 2014년 통진당 해산 사건의 경우에도 오전 10시에 선고가 이뤄졌지만 선고 직전 평결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엔 선고 시각 30분 전에 미리 준비한 해산 인용과 해산 기각 결정문을 놓고 재판관 표결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쯤이면 아마도 최종 평결까지 모두 마무리가 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과연 이번 탄핵 심판 선고 결과 어떻게 나올지 그 결과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는 모습입니다. 이 탄핵안이 인용이 되면,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 이제 파면이 되는 거고요. 기각이 됐을 때 즉각적으로 업무를 복귀하게 됩니다. 또 각하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씩 하나씩 좀 쟁점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가능성은 세 가지,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세 가지입니다. 예. 탄핵 심판, 그러니까 인용과 그리고 기각, 각하 세 가지인데요. 먼저 인용은 국회의 탄핵 청구를 헌재가 받아들이는 경우로 재판관 6명 이상 찬성해야 합니다. 반대로 탄핵 청구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기각되고 박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됩니다. 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정원의 과반인 5명 이상의 각하 의견으로 역시 박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됩니다. 법조계에서는 각하 가능성은 적다는 분석이 우세한데요. 앞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아닌 8인 체제 아래 탄핵 심판 결정은 정당성이 결여됐다며 각하를 요구했지만 헌재는 헌재법에 따라 8인 재판관 체제가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관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인용과 기각, 이 각하 이렇게 세 가지 가운데서는 각하 가능성은 조금 더 낮은 것 같다. 이게 법조계 안팎의 지금 관측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는 모습인 것 같고요. 그러면 인용과 기각 이 두 가지 정도를 놓고 저희가 지금 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이번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가장 특이점 가운데 하나가 쟁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탄핵 소추 사유만 13가지에 달하면서 이걸 판단해야 하는 헌재로서도 쟁점을 좀 압축해서 지금까지 변론을 진행해오지 않았습니까? 13가지 소추 사유가 한 5가지 정도로 이렇게 압축이 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는 헌법 위배 부분이 5가지 그리고 법률 위배 부분이 8가지인데 총 13가지였습니다. 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준비 절차 재판에서 이 탄핵소추 사유 13개를 5가지 쟁점으로 그러니까 압축해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쟁점을 하나씩 따져보면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국민 주권주의 위반, 그리고 박 대통령의 권한 남용, 세 번째가 언론 자유 침해, 네 번째로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마지막으로 형법상 뇌물죄 이렇게 5가지인데요. 크게 보면 이 가운데 단 하나라도, 그러니까 한 가지 쟁점이라도 재판관 6명 이상이 동의했을 경우에는 박 대통령은 파면됩니다. 절차적으로 쟁점은 앞서 말씀드렸던 5가지를 위반했는지로 정리했는데 각 쟁점 안에 국회 측의 소추 사유 13개가 각각 나눠 들어가 있어서 탄핵 소추별로 법률과 헌법 위반 여부 판단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유일하게 지금 비교를 할 수 있는 대조군이 지난 2004년도에 진행됐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고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진행될지 역시 지난 2004년 케이스 말고는 비교군이 없지 않습니까? 네. 특히나 일반 형사재판과는 다르다라는 점이 헌재가 지금까지 특히나 강조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오늘 선고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이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말씀하셨듯이 아무래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를 비교해서 예측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 당시와 비교했을 때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 등이 우선 이번 사건의 경우에 2016 헌나 1이라는 사건 번호와 사건명을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으로는 탄핵소추 쟁점별로 결정에 이른 과정과 이유를 설명한 뒤 최종 결론에 해당되는 주문을 읽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정 이유에 해당하는 법정 의견의 취지를 듣다 보면 재판부가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주문 발표 전에도 최종 결론은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난 2005년 헌재법이 개정되면서 탄핵 심판에서도 소수 의견을 밝혀야 하는데 만약 이번 사건의 경우에 소수 의견이 있다면 이 권한대행이 직접 이 부분을 발표할지 아니면 소수 의견을 낸 재판관 가운데 선임 재판관이 발표할지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헌재는 통상적으로 바로 결론에 해당하는 주문을 발표하는데 이번엔 예외적으로 주문을 마지막 부분에 발표할 것이란 예상인데요. 선례를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나 지난 2014년에 통진당 사건 때도 마찬가지로 진행이 됐던 겁니다. 또 재판부는 주문이 먼저 공개됐을 경우에는 장내에서 그러니까 심판정에서 일대 소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결정 이유가 모두 설명되면 다시 이정미 권한대행이 결론을 발표하고 이로써 선고는 모두 마무리되는데요. 인용일 경우에는 피청구인을 파면한다. 그리고 기각일 경우에는 이 사건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문장을 쓸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지금까지 이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경우에는 준비 절차가 3번 있었고요. 변론이 17번이 진행이 됐습니다. 모두 비공개였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저희 방송사가 카메라가 들어가서 취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좀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일단 방송사 생중계를 허용을 했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이 선고 전 과정을 온 국민께 공개를 하겠다. 이게 지금 헌재가 결정한 방침입니다. 과연 이 시간, 선고 전체 절차가 얼마나 걸릴지도 지금 관심사인데 지금 뭐 얼마나 좀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준비 절차 재판과 공개 변론 당시에는 그러니까 일부 취재진들과 선택된 방청객들, 일반인 방청객들만 재판 과정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헌재가 역사상 5번째로 공개 변론, 그러니까 생중계를 하기로 한 건데요. 나머지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그리고 행정수도 이전 헌법소원, 그리고 BBK 특검법 개정안 직권상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마지막이 통진당 해산 심판 사건이었습니다. 유일한 탄핵 심판 사건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당시에는 탄핵 소추 사유가 선거법 위반, 측근비리, 그리고 국정파탄 이렇게 3가지로 비교적 단순했고 쟁점 또한 간단했기 때문에 결론을 밝힐 때까지 25분 정도가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탄핵 소추 사유만 13가지에 달해 선고에 최소 30분에서 1시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 때는 소수 의견을 낸 재판관이 있었는지나 그 내용 자체가 아예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재판관들이 이번에는 찬반 입장이라든가 이유를 모두 밝혀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소요되는 이유로 예상됩니다. 네, 헌정사상 2번째 현직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종 선고 이제 1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YTN은 오전 11시부터 시작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 전 과정을 생중계해드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헌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쟁점별로 정리해드렸습니다. 지금 이 시각 청와대는 초조하게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모진은 극도로 말을 아낀 채 선고 이후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선고 이후에 이 대국민 메시지도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엔 청와대로 가보겠습니다. 김세호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자, 박 대통령도 TV를 통해서 헌재의 결정을 지켜볼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지금 청와대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이제 선고가 1시간 정도 남았는데요. 이 청와대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고 주변 경비 역시 삼엄해지고 있습니다. 새벽에 출근해 언론 보도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선고 전망을 살핀 참모진은 이 수시로 회의를 열어 이후 상황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판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기 때문에 차분하게 결과를 지켜본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입니다. 다만 참모진은 변론 과정을 통해 탄핵 사유의 부당함을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하지는 않았지만 대리인단을 통하거나 기자간담회 혹은 인터뷰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탄핵 사유를 적극 반박해왔습니다. 그럼에도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여전히 탄핵 찬성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청와대 내부에서조차 대통령 파면이 현실이 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물론 참모진 대부분 탄핵 심판은 여론이 아닌 법리로 판단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기대감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관저에서 TV를 통해 중계되는 선고 과정을 지켜볼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 결정이 나오면 청와대는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오면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되는 박 대통령이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네, 운명의 시간이 이제 1시간도 채 남지 않으면서 지금 이 시각 헌법재판소 주변에 가장 많은 시민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탄핵 찬반 집회도 시작됐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양시장 기자. 네, 안국역에 나와 있습니다. 네, 벌써 1시간 전과 또 다른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주변에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 같은데 가장 주목되는 곳이 그곳입니다.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헌재의 탄핵 선고가 임박하면서 이제 이곳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일대는 그야말로 긴장감이 팽배한 상황입니다. 특히 조금 전인 10시부터 탄핵 찬반 양측의 집회가 시작되면서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금 양측에서 틀어놓은 음악 소리 때문에 다른 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을 정도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차벽을 가운데 두고 양쪽으로 탄핵 찬반 집회가 시작된 것인데요. 촛불 집회 측은 대형 스크린을 설치하고 헌재의 선고 방송 시청을 시작했습니다. 또 선고가 끝나면 입장과 향후 대응책 등을 발표하고 별다른 추가 집회 없이 해산한다는 계획입니다. 본 집회는 저녁 7시 광화문 광장에서 열립니다. 탄핵이 인용되면 가수들의 축하 공연 등 축제 분위기 속에 집회를 연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기각되면 집회 시간을 줄이고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결의하는 등 더욱 강경한 투쟁을 이어나갈 전망입니다. 탄핵에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 측도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태극기를 손에 든 참가자들이 대거 모이기 시작했는데요. 탄핵 반대 구호를 외치면서 헌재 선고를 초조한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탄핵 여부에 따라서 집회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오후 집회 계획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하루 서울 지역에 최상위 경계령을 내리고 병력을 총투입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국역에서 YTN 양시창입니다. 네, 이 탄핵 심판 전에는 보신 것처럼 시민들이 대부분 헌재 앞에 있습니다만 선고 이후에는 집회 또는 이 시위 장소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 왼쪽에 보이십니까? 경찰 차벽 오후 7시에 바로 이곳에서 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바로 광화문 지역에도 경찰 차벽이 설치돼 있고요. 또 청와대 100m 주변에도 평소 촛불 집회가 열렸던 곳인데 역시 경찰 차벽 설치돼 있다고 합니다. 청와대 앞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신지원 기자. 네, 청와대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곳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아직 탄핵 찬반 집회 참가자들은 보이지 않고 일부 관광객이나 취재진만 눈에 띕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른 새벽부터 버스 수십 대와 경찰 700여 명을 투입해 철통 경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직 차량 통행이 금지되지는 않았지만 선고 결과가 나오는 오전 11시 전후에는 경찰 차벽이 설치되고 일대 교통이 전면 통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평소 이곳 청와대 앞에는 촛불 집회 주최 측이 매일 집회 신고를 해왔는데요. 오늘은 탄핵 심판 선고가 열리는 헌법재판소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아직 한산한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결과가 발표되면 촛불 집회 참가자들이 이곳 청와대까지 행진을 벌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위가 이곳까지 번질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촛불 집회 주최 측은 일찌감치 이 일대에 집회 신고를 마쳤는데요. 탄핵에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에서는 신고가 한 발 늦어 경찰이 금지 통보를 내린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은 일단 오늘 청와대까지 행진이나 집회를 벌이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8일부터 헌법재판소 앞에서 3박 4일에 걸쳐 밤샘 농성을 벌여온 만큼 무리하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탄핵 선고 결과에 따라 돌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찰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앞에서 YTN 신지원입니다. 이 정치권도 긴장감 속에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선고 직후 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전국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치권 상황 짚어봅니다. 조태현 기자. 네, 국회입니다. 자, 이 정당별로 탄핵 선고를 기다리는 심정이 조금씩 다를 것 같습니다. 먼저 여당 자유한국당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분위기가 상당히 다른데 일단 자유한국당은 무거운 침묵 속에서 탄핵 선고 결과를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어제에 이어 오늘 회의 역시 언론에 노출하지 않고 완전히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인 만큼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바라보는 속내가 어느 당보다도 복잡한데요. 이인재 전 최고위원과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등 대선 주자와
윤상현, 김진태 등 친박계 의원들은 탄핵이 기각돼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또 소속 의원 94명 가운데 60명이 탄핵 반대 탄원서에 서명하기도 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헌재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가장 큰 후폭풍을 맞을 수 있어서 앞으로 당을 수습할 대책을 세우는 데 고심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선고 결과 발표를 비공개로 지켜본 뒤 곧바로 지도부가 입장을 발표하고 의원총회를 잇따라 여는 등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탄핵 인용을 확신하는 분위기라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야권은 박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확신하면서도 말은 줄이면서 담담하게 선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고를 앞두고 추미애 대표와 주요 당직자들이 당 대표실에 모여 내용을 지켜볼 예정입니다. 이후 추 대표가 직접 기자회견을 진행할 계획인데요. 추 대표는 오전 회의에서 국회가 탄핵을 요구한 국민의 뜻에 따라 압도적인 탄핵 가결을 이룬 것처럼 헌법재판소도 탄핵을 인용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오후에는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 이후의 전국 수습 방안을 논의합니다. 국민의당 역시 탄핵은 당연히 인용될 것으로 본다면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모습입니다. 박지원 대표는 오전 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해야 탄핵 열차가 민주열차 또 통일열차가 될 것이라며 헌재가 국민 열망에 부응하는 결정을 해주길 간곡히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오전 회의 뒤 소속 의원들이 모여서 선고 결과를 지켜보고 의원총회를 개최해 당의 운영 방안을 논의합니다. 대통령 탄핵안 국회 통과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바른정당인데요. 이 바른정당은 탄핵이 기각되면 의원직을 총사퇴하겠다면서 배수진을 쳤습니다. 탄핵이 기각될 경우 당의 존립이 어려울 수도 있고 인용될 경우에 보수 진영에서 주도권을 잡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바른정당은 여의도 당사에서 국회의원 원외위원장 연석회의를 열고 선고 결과를 지켜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태현입니다. 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지켜봐온 시민들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 운명의 순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시민들 반응도 전해드립니다. 서울역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정윤 기자. 네, 서울역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생중계가 이제 1시간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시민들 지금부터는 TV 앞을 떠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생중계 시간이 다가올수록 이곳 대합실에 있던 시민들은 TV 앞으로 속속 모여들고 있습니다. 가던 걸음을 멈추고 스마트폰을 이용해 뉴스를 시청하는 시민들도 있는데요. 시시각각 전해지는 탄핵 심판 관련 소식에 눈을 떼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이 갈릴 역사적인 순간을 앞둔 만큼 이곳에서 전해지는 긴장감도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시민들은 TV를 지켜보면서 선고 결과를 예측하기도 하고 앞으로 다가올 후폭풍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모습입니다. 한 시민은 헌재 재판관들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 기대한다며 탄핵에 대한 자신의 바람을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어쩌다 탄핵 전국까지 오게 되냐면서 착잡한 심정으로 현실을 안타까워하는 시민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시민은 어떤 결과가 나오던 헌재의 판단을 존중하고 승복하겠다며 입을 모았습니다. 앞으로는 대한민국의 갈등을 봉합하고 통합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에 모두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탄핵 심판의 순간에 가까워질수록 시민들은 가슴을 졸이며 결정의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역에서 YTN 차정은입니다. 네, 이곳 광화문 지역, 제가 있는 이곳 광화문 지역 오른쪽에 청와대의 모습 보이실 겁니다. 10시가 넘었습니다만 아직 공기는 좀 차갑습니다. 하지만 비교적 이 선명한 하늘 볼 수 있으실 겁니다. 역사적 결정이 내려지는 오늘 헌재의 냉철하고 선명한 판단이 내려지길 국민들은 긴장감 속에서 대부분 차분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현장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네, YTN 스튜디오입니다. 정찬배 앵커, 조금 전에 현장 화면을 통해서요. 헌재 주변에 집회 참가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모습을 봤는데 지금 정찬배 앵커가 있는 광화문 주변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예, 제가 있는 곳은 광화문입니다. 헌재와는 약 한 2km,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요. 평소 이곳 광화문에서 촛불 집회, 태극기 시위가 열리던 곳이었죠. 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특이한 동향은 감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 차벽이 설치돼 있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운명의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팽팽한 긴장감은 더욱 감돌고 있습니다.
간혹 지금 제 뒤로 사이렌 소리도 들리고 있는데요. 경찰의 움직임이 좀 더 바빠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정찬배 앵커 수고했습니다. 좀 뭐 봄이라고는 하지만은 아직 날씨가 완전히 풀리지 않아서요. 좀 날씨 때문에 좀 고생을 했을 것 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스튜디오에서 계속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91일 만에 헌법재판소 최종 선고 이제 임박했습니다. 네, 그야말로 폭풍전야의 긴장감 속에 대한민국 전체가 헌재의 결정을 숨죽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결론이 내려지건 간에 오늘 헌재 결정은 대한민국 역사의 중요한 한 페이지로 남게 될 전망입니다. 전 헌법재판소 연구관이신 황보수 건국대 교수, 백성문 변호사,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세 분과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최진영 변호사가 앞선 시간에 있었는데 오늘 이제 백성문 변호사가 대신 자리를 앉았습니다. 자, 백 변호사께 먼저 좀 질문을 먼저 하나 드릴게요. 자, 이제 판결 언제 하느냐, 이제 국민들이 과연 이제 시간이 이제 임박해서요. 이제 40분쯤 돼서 이제 최종 선고가 나오게 되는데 판결 시기가 언제쯤 될 것이냐 좀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오늘 아침에 한 7시 정도에 8명의 재판관 전부 다 일찍 출근을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또 관련된 의견을 나누는 평의 절차를 좀 거치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인용 의견을 가질지 기각 의견을 가질지 결론을 이제 모으는 과정이 될 텐데요. 그리고 네. 나서 이제 결정문에 좀 문구를 좀 다듬는 작업도 간단하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지금 이 시간 정도 되면 사실상 뭐 헌법재판소 재판관 각각은 마음의 결정은 이미 다 하셨을 것 같고요. 예. 최종적으로 모으는 작업을 거쳐서 이제 잠시 후면 이제 1시간이 채 남지 않은 것 같은데요. 11시에 이제 역사적인 선고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 지금 11시 최종 선고까지 지금 한 30분가량이 남은 상태인데 어떤 작업을 마지막으로 좀 하게 될까요? 마지막 작업은 역시 어떻게 선고할 것인지 그 네. 부분에 관한 논의를 재판관님들께서 하시지 않겠는가. 이제 판결은 우리 백 변호사님 언급하셨듯이 네. 지금쯤 이미 다 정돈됐을 거고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주문을 먼저 낭독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유를 쭉 먼저 설명하실 건지 네. 아니면은 소수 의견이 있다면 소수 의견을 언제 어떻게 하실는지 뭐 등 내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결론은 똑같은데 네. 이유를 달리하실 수도 있거든요. 법정 의견은 미리 준비해 두셨을 텐데 네. 개별적으로다가 나는 이제 이유가 좀 다르니까 네. 보충 의견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보충 의견을 나는 어떻게 쓰겠다. 그러면 그 부분도 서로 논의하시면서 그렇게 하시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충 의견이라는 것은 반대 의견 또는 소수 의견하고는 좀 다른 건가요? 소수 의견이죠. 개인적 예. 의견인데 우리가 이제 헌법재판소의 그 판결 방식은 주물별 판결이라고 그래서 네. 최종적인 결론만 놓고 숫자를 이렇게 따지게 되거든요. 주문별 판결이라는 것은 그러면은 인용 기각을 놓고 그렇죠. 그 주문에 인용, 따른 기각, 판결을 한다는. 각하. 예. 각하까지 이렇게 해서 예. 최종적인 결론이 무엇이냐를 놓고서 그 숫자가 나오면은 그 합의하는 그 6인 이상이니까 네. 이제 청구인 측에 유리한 것부터 숫자를 따지기 시작하죠. 인용이 그러면은 몇 분 되시는지, 예. 그다음에 기각이 몇 분인지, 각하가 몇 분인지 이렇게 숫자가 의견을 표명하시면은 네. 지금 6인이기 때문에 인용하시겠다 탄핵하시는 분이 6분이 될 때 되면은 인용 의견이 나가고 예. 이게 5분이다. 그러면 이제 6인이 안 됐으니까 다음에 기각이 되겠죠. 기각에서 이제 기각까지가 몇 분인지 기각과 각하는 과반수로 결정되거든요. 네. 그러면 각하인지 이때 각하 여부는 각하 의견과 인용과 기각 의견을 둘을 숫자를 합쳐서 어디가 과반수인지 이렇게 예. 따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각하 의견은 거의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예. 네. 현재의 어떤 그 예상되는 주문은 인용이냐 아니면 기각이냐 둘 중 안에 하나이고 인용일 경우에는 6인의 재판관이 찬성이 필요하니까 6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결정되겠죠. 예.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보충 의견이죠. 예, 예. 이렇게 이제 법정 의견이라서 법정 의견이 결정이 되면은 예. 법정 의견이 있고 그거에 대한 반대 의견이 붙게 되죠. 예. 법정 의견과 반대되는 의견에서 반대 의견이 붙게 되는데 결론은 재판관들이 똑같이 동의할 수 있어요. 나는 결론은 인용 맞다.
그런데 나는 생각이 좀 다르다. 네. 지금 어떤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 인정이 되지만 예. 다른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내가 예. 볼 땐 증거 부족해서 이쪽 사실은 사실로 인정될 수 없다. 증거가 부족한 상태이고 예. 그건 특검이나 다른 데서 더 밝혀봐야 되는데 헌재에서 지금 사실 인정이 부족하다. 나는 이 부분은 인정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런 의미에서 나는 이유는 다르다. 그렇지만 다른 사실은 내가 볼 때 이거 인증이 된다. 예. 인정이 네. 된다.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확증, 심증을 형성했으니까 나는 이런 이유로다가 인용하겠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예. 있고요. 또 반대 의견에도 이유는 반대하지만 결론은 반대하지만 이유는 난 다르다라는 식으로다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잠시 현장 화면 보시겠습니다. 사실화해가지고 대통령 변호인단 측의 서석구 대선 변호사입니다. 일정을 쫙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헌재 소장이 3월 13일 이내에 판결 선고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초반 미혹을 제기했고 그리고 증거를 무더기로 기각시키는 경우에 한해서만 우리가 중대한 결심을 할 수 있다고 신중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언론 보도는 헌재의 권한을 심각하게 훼손했는데도 불구하고 헌재 소장이 거기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지 않고 또 그런 언론 보도 혼란을 초래하게 한 국회 소추위원장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비판을 했어야 되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러면서 이 대통령 변호인단에 대해서 격렬하게 무리하다고 이렇게 비난해가지고 그로 인해가지고 모든 언론들이 대통령과 대통령 변호인단을 인격 살인에 가까운 인민재판을 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중대 결심을 끝까지 유보하고 했는가 하면은 그래도 헌법재판소가 그 통진당 해산 결정을 해가지고 헌법적 가치를 제하긴 하고 국민에게 신선한 감동을 주었던 그 헌법재판관들의 법과 양심을 그래도 믿어야 보고 기대해보자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런 그 마지막 결론에 나섰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통진당 해산 결정을 했던 그 헌법재판관들의 법과 양심 그것을 간직하고 지켜준다면 오늘 재판도 탄핵, 기각, 각하 이렇게 나오리라고 기대하고 위기 때마다 사실 그 대한민국의 독립을 지켜주고 미국이 2차 대전에 참여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이 있었고 또 6.25 때는 중국과 러시아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결국 6.25 무력 남침의 그 위기를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유엔군과 미군을 또 파견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지키고 우리 국군도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렀습니까? 그래서 위기 때마다 대한민국을 구해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반드시 개입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저는 모든 크리스찬, 한국과 미국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에게 마지막 판결에 임하는 헌법재판관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자, 헌법재판소 지금 정문 앞에서 지금 서석구 변호사가 기자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신데요. 네. 자, 역시 그 헌재 심판에 대한 불만이 있지만은 오늘 최종 선고에 이렇게 그 전에 이제 중대 결심을 하지 않고 이렇게 나서는 이유는 그 앞서서 통진단 해상 결정을 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양심과 판단을 믿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현재까지 진행됐던 여러 가지 언론 보도와 또 헌법재판소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큰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그 과정이 인격 살인과 인민재판이라는 용어로 일단 표현을 했고요. 그렇지만 통합진보당 에 대한 해산 과정에서 나타났던 이 헌법재판관들의 법과 양심의 이 기초에서 이번에도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려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표시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뭐 양측이 어쨌든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수는 있는 거고요. 또 대통령을 변호하는 대리인단의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얘기가 오늘 상당 부분 나왔다고 봅니다. 대신에 그동안에 너무 헌법재판소의 어떤 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지연 전략이라든가 또는 헌법재판관들을 모독하거나 또 헌법재판소의 결정 자체도 만약에 거기에 인용을 따른다면 뭐 북한 인민이다. 그리고 거기에 뭐 기각이 되면은 대한민국 주민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너무 격하게 헌법재판소를 흔들거나 모욕하는 그런 상황들은 바람직하지 않았다. 그러나 마지막에 이렇게 헌법재판소를 믿고 기다리겠다는 그런 것들은 현재 온 국민들 어떤 진영이라든가 또는 인용 기각에 대해서 입장을 갖더라도 온 국민이 승복하고 또 따르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마지막에 좀 바람직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서석구 변호사가 탄핵 기각 또는 각하를 바란다라고 했는데 각하가 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좀 적지 않나라는 분석이 많더군요. 사실상 뭐 저는 이제 법조인이니까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각하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용이나 기각 가능성이 있는 거지 각하가 된다는 건 형식적 요건 자체가 이제 흠결이 돼서 이거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이 올라온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제 보통 각하 사유를 하면서 얘기를 했던 게 이게 탄핵 소추할 때 사유가 13가지였는데 개별로 각각 의결해야 되는데 이거를 뭉뚱그려서 한꺼번에 의결을 했으니까 이건 문제다. 김평호 변호사 이런 표현 썼잖아요. 섞어찌개 탄핵이다. 뭐 이런 표현 썼는데 그 부분은 이제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동일하게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이렇게 개별로 의결해야 된다는 법 조항이 없습니다. 미국은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 가지고 각하 사유를 삼기 힘들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게 권력 분리 원칙상 대통령이 임명한 3인, 국회에서 추천한 3인, 대법원에서 추천한 3인, 이 3명에서 9명이 선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8명이 이제 결국 선고를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무효다라는 건데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수도 없이 많은 사례가 8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8명으로 이루어진 지금까지 모든 결과가 다 무효인가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 일단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 정치적인 의미로 그런 얘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탄핵 심판 과정 자체가 전체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이제 소위 말하면 탄핵을 이제 반대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일 수는 있으나 법률적인 의미는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셨던 주문별 평결 같은 내용 이제 같이 이제 섞어찌개 그 탄핵 심판이라는 얘기를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논리를 하자면은 이제 쟁점별 그 편결이 아니라 주문별 편결이다 뭐 하는 그 헌법재판소의 그 편결 그 지침이 있는 거죠. 지금 지침이 있기보다는 조문이 있는 건 아닌데 지금 편결 방식이 이론상 두 가지가 있죠. 쟁점별 편결이 있고 그다음에 주문별 편결이 있어요. 주문별 편결에 관해서는 그 결론이 뭐랄까 다툼의 여지가 없죠. 왜 다툼의 여지가 없냐면 주문만 재판관님 말씀하시면 되고 그 이전에 논리 전개에 관해서는 깊이 안 들어가는데 쟁점별 편결을 하게 되면 굉장히 까다로워져요. 어떤 쟁점별로 나눌 것인가가 이론상으로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그러려면은 재판소 그 사무규칙에서 자세한 내용을 정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힘들다고요. 제가 볼 때 주문별 편경 방식이 타당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13가지 그 소추 사유들과 주문별 편결과 어떤 관계이냐라는 이 문제인데요. 결론과 관련해서 13가지 소추 사유의 의미는 이렇게 이해하면은 가장 적당하지 않겠는가. 우리 헌법재판소의 탄핵 제도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법제도 재판제도이기 때문에 그 13가지 탄핵 사유의 어떤 그 청구 원인이라고 그럴 수 있죠. 이것들의 복수가 제기됐단 말이에요. 복수 주장인데 이들의 관계는 뭐냐. 선택적 병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국회에서 13가지 사유를 다 열거했을 땐 뜻이 무엇이냐. 13가지가 다 인정됐을 때 파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고 13가지 중에 헌법재판소가 사실 인정되는 것 한두 가지 중요한 것이 인정되면은 그것으로 다 파면해 주십시오. 우리 목적은 파면입니다가 목적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선택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재판해달라 그런 의미를 보시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처음에 탄핵 소추 사유로 제기가 된 것이 13가지인데요. 이게 헌법재판소가 5가지 유형으로 쟁점별로 이제 정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쟁점별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첫 번째로는 비선실세 국정개입농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순실이 어쨌건 인사에도 개입을 하고 그다음에 연설문 등 중요한 국가기밀 등을 받아서 그런 부분을 종합해보면 국민주권주의에 위반하거나 법치주의 원칙에 반한다가 이제 첫 번째 그 쟁점이고요. 아마 오늘 이유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할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인용이건 기각이건 간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대통령의 권한남용입니다. 그 권한남용이라는 건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직권을 본인의 직권을 남용해서 기업들로부터 강요를 해서 이제 돈을 받아왔다는 거죠. 잠시만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에 지금 국회 측 소추위원단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잠시 현장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제 권성동 그 법제사법위원장, 법사위원장과 그리고 지금 박범계 의원도 있고요.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헌정사에 있어서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 결정이 임박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착잡하고 굉장히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다만 우리 소추위원단은 대통령이든 그 누구이든지 간에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라는 지적을 하고 거기에 걸맞는 책임을 지는 것이 민주주의 본령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8분의 현자이신 헌법재판관들께서 오늘 현명한 결정을 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라는 말로 끝을 맺었습니다. 권성동 지금 법사위원장 지금 들어가는 모습 보고 계시고요. 함께 박범계 의원과 또 김관영 의원, 이춘석 의원도 함께 지금 헌재 대심판정으로 들어가는 모습 함께 보셨습니다. 네. 자, 이제 양측의 변호사와 대리인단이 이제 헌법재판소로 들어갔습니다. 앞서서 그 5가지의 탄핵 쟁점에 대해서 말씀을 듣다가 잠깐 이야기를 멈췄는데요. 아무래도 핵심 쟁점이라고 하면은 국민 주권주의, 법치주의 위반 이 부분과 대통령의 권한 남용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두 부분이 일단 가장 중심이고요. 그다음에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세월호 7시간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제대로 대처를 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이제 생명권 침해 여부가 또 문제가 되고요. 네 번째는 그 과거에 그 정윤회 문건 파동에서 모 언론사 사장을 박근혜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해서 경질시켰다. 언론의 자유 침해 부분도 이 소추사에 하나 들어가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뇌물죄를 포함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형사법적인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5가지 사유로 이제 결정을 했는데 그 중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5가지가 다 인정이 돼야 인용이 되는 건 아니고요. 뭐 이 중에서 어떤 하나만 인정이 되더라도 그 뒤에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시킬 만큼 이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을 하면 그러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나오는 거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인정이 되더라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보기에는 이 정도면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시킬 정도로 중대한 사유까지는 해당하지 않는다라면 이제 기각 결정이 나오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 그 부분이 그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이 형사법 위반 부분인데 이게 지금 판결이 나기 전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결론을 낼 수 있을까요? 각 재판부는 독립해서 재판을 하는 거죠.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대로 우리가 재판을 일정한 사건이 하나 터지면은요 동시에 재판이 기본적으로 한 3가지가 동시에 진행이 될 수 있어요. 민사재판, 손해배상이 들어간다든지 하는 것, 그다음에 형사재판해서 무슨 죄를 범했는지, 또 행정재판으로 무슨 처분이 잘못됐는지 동시에 3가지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 재판부가 그러면 서로 눈치를 보면서 어떤 사실은 어떤 재판부가 어떻게 하는지 봐서 결정해야 되는가 그게 아니고 각 재판부는 자기에게 현출된 증거를 가지고 독자적으로 독립해서 사실을 인정하고 재판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현재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들 사법적인 절차가 몇 가지 진행되고 있다고요. 특검에서 한 그 수사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최순실 또 안종범 같은 경우는 공범으로서 아직 소추는 안 돼 있지만 그 사건도 실질적으로 자기하고 관련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 사건 또 헌법재판소의 지금 이 탄핵 사건 등에서 각자 진행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독자적으로 독립해서 공정하게 스스로 사실 인정해서 결론을 내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탄핵 찬반 집회, 헌법재판소 주변에 지금 집회 참가자들이 점점 늘고 있고요. 지금 이 시각 청와대 모습을 멀리서 광화문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청와대에서는 긴장감이 흐를 텐데요. 오늘 헌법재판소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재판관들은 오늘 아침 일찍 출근을 했습니다. 8시 전까지 모두 출근을 했는데요. 긴장감이 높은 헌법재판소의 이정미 재판관이 잠시 좀 여유를 줄 수 있는 오늘 해프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됐어요. 엄청난 역사적 긴장감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헌법재판관들 모두가 밤새 잠을 못 이루고 다시 한번 이 엄중한 시국 그리고 사실은 국가의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을 파면하느냐 파면하지 않고 다시 한번 자리에 복귀시키느냐 이 문제를 놓고 결정하기 때문에 긴장을 했을 거고요. 이정미 대행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사실은 차에서 이제 여성분들이 뭐 헤어롤을 하고 머리 하지 않습니까? 2개 정도가 꽂혀 있는 상태에서 저는 아마 차에서도 마지막으로 결정문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면서 긴장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그 상태로 이 차에서 내렸는데 그 장면이 언론에 포착이 됐습니다. 저희가 좀 화면이 준비가 돼 있을 텐데 한번
한번 보실까요? 지금 지금 헌법재판소 앞의 모습을, 기자들의 모습을, 긴장된 모습을 보고 계신데 네. 잠시 조금 여유를 좀 네. 예. 자, 지금 이정미 재판관이 차에서 내렸는데 머리 뒤쪽에 분홍색 헤어를 2개가 그대로 남겨 있는 상태였습니다. 네. 오늘 저게 지금 인터넷에서 뜨거운 네. 관심이 되고 화제가 됐다면서요? 아마 전 세계에도 저 사진이 아마 보도가 돼서 네. 우리 여성 대통령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여성 이 헌법재판관 권한 대행의 모습이 아마 전 세계 화제가 될 텐데요. 네. 그만큼 아마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 7월에 언론에 첫 보도가 돼서 사실상 8개월째 지금 이 사안이 진행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작년 12월 9일에 국회에서 탄핵안이 이제 통과가 됐고요. 다시 말해서 91일째 석 달 동안 지금 헌법재판소가 3차례의 준비기일, 17번의 변론기일, 그리고 오늘까지 포함한 8번의 평의를 통해서 정말 국가의 운명과 미래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사실은 아까 이 권성동 위원장도 얘기했지만 얼마나 착잡하고 긴장이 되겠습니까? 네. 누구도 사실은 대통령을 탄핵하는 데 있어서 즐거워할 분이 있겠습니까? 네. 아마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엄중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 고민했을 거고요. 네. 이정미 이 대행의 저 모습 속에서 얼마나 긴박하고 우리 국민들이 이제 11시부터 중계되는 상황을 기다리고 있을지 네. 저도 역시 긴장됩니다. 예. 네. 지금 이정미 재판관의 모습을 이정미 재판관 스스로는 좀 당황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데 그만큼 긴장감이 높았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금 헌법재판소의 최종 선고를 앞두고 청와대는 조용합니다. 지금 청와대는 지난 27일에 있었던 최종 변론에 의견서를 낸 거 외에는 별다른 의견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최종 그때 의견서 내놓은 것이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국정을 운영을 하면서 어떤 사익도 챙긴 적이 없다라는 주장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사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놓고 박근혜 대통령 입장도 항상 일관되게 유지가 되는 건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이 개인적으로 사익을 취한 바가 전혀 없다. 그 주장을 계속 반복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장은 그 주장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고요. 네. 일단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진행된 그 20여 차례 변론 준비기를 포함한 20여 차례의 기일 동안에 나왔던 여러 가지 증거들, 증언들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사실 확인을 거치고 거기에 중대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오늘 결정을 내리는 거기 때문에 네. 박근혜 대통령께서 계속 얘기하셨던 그 사익을 취한 바가 없다라는 부분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그동안 현출된 증거로 어떻게 바라볼지 네. 이제 그건 박근혜 대통령의 주장 따라 저렇게 주장하셨으니 사익을 취한 바 없구나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를 기초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 의견서는 말 그대로 박근혜 대통령 개인적 소회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거를 밝히는 것뿐이지 현실적으로 탄핵 심판 과정에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네. 앞서서 저희가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만은 그 헌법재판소 주변의 집회 참가자들의 모습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계속 보도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대한민국이 두동강 났다라는 표현도 자주 등장을 하고 있고요. 탄핵 심판 선고 이후에 이 여론 분열 상황 이 부분을 걱정하는 부분도 많은데 이런 후폭풍을 감안을 해서 만장일치로 결론이 날 가능성도 혹시 있을까요? 당연히 헌법재판소로서는 그런 노력을 했을 거로 보여집니다. 네.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예를 들어보면 알 수 있듯이 미국의 브라운 판결이 있거든요. 네. 흑백 문제, 미국의 1950년대 흑백 문제는 보통 문제가 아니죠. 지금도 아직도 남아있지만 그 당시에 기본적인 그 브라운 판결 이전의 이론이 뭐냐면 separate but equal이죠. 그러니까 지금 흑인 학교, 백인 학교를 나눠서 시설만 똑같이 해주면 평등한 거 아니냐라는 네. 평등 이론인데 그 브라운 판결로 딱 바뀐다고요? 같이 학교를 다녀야 된다. 그래야지 평등한 거로 바뀐다고요? 근데 그때 평의할 당시에 최초 평의가 9분, 그 당시에 미 연방대법원 구성원이 9인이거든요. 9인 중에 5인은 세퍼레이트 팟 이퀄을 바꿔야 된다라고 해서 네. 새로운 평등 원칙을 수립하려고 들고 두 분은 왔다 갔다 아직 결정이 안 되셨고 두 분은 반대셨거든요. 이때 이제 워런 대법원장이 이렇게 5대 4 또는 7대 1로 나가면은 나라가 위험해진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니까 9대 0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한 분 한 분 설득하신다고요. 설득해서 최종적인 결론이 9대 0으로 선고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그거로 인해서 들썩거렸었죠. 들썩거리고 아직도 흑백 문제가 아직도 남아있는 이유가 또 아직도 남아있죠. 이것은 사실이니까요. 그런 문제로 인해서 제가 볼 때
이 재판할 때 오늘날 같이 우리의 이제 처해진 문제로서 탄핵 문제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권력자의 지위가 왔다 갔다 하는데 대통령이라는 지위는 국민들이 선출한 지위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을 좋아하는 국민도 있고 반대하는 국민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지위를 바꾸는 결정을 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로서는 이걸 잘짓 잘못하면 이게 나라가 내란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아마 재판부 자체 내에서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을 했을 거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아마 그 부분에 관해서 가능하면 한쪽으로 의견을 모는 쪽으로 하자는 노력은 했을 거로 보여집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그 헌법과 법률의 그 위반 정도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국론 분열 우려까지도 그 헌법재판관들이 판단의 어떤 결정 요인으로 또 이렇게 심리를 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게 봐야 된다는 얘기네요. 지난번에 퇴임한 박한철 소장도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시한을 그때 뒀던 이유도 이렇게 국가에 지금은 비상시국이다라는 비상한 상황이라는 걸 먼저 전제를 했었고요. 이 상황이 오래 가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분열되고 또 대통령이 사실상 고리된 유구 상태 아니겠습니까? 대행이 있는 상태. 이 상태가 계속할 때는 국가의 중요한 결정도 할 수 없는 거고 대한민국의 장래까지도 결정해서 이 모든 전체의 뜻을 모아야 된다는 것이 결국 헌법재판관들이 갖고 계신 사실은 국가에 대한 애국심도 함께 있는 거고요. 그것이 법정신과 통하는 건데 그 부분을 각자의 법철학과 법리 그리고 이 신념까지도 같이 결합을 시키지만 이것이 결국은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는 미래를 저해야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같이 모여서 고민들을 하고 답을 찾을 거다. 그래서 박한철 소장이 3월 13일 이전에 해야 된다는 그런 7명이 했을 때는 훨씬 더 이 법리적인 측면에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덜 줄 수 있다. 그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이 재판관들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전체가 가능하면 의견을 통일하려는 노력들 혹시라도 만일의 경우 6대2라든가 뭐 5대3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반대 측에서도 더욱더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의 목소리를 높일 그런 계기를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가능한 서로 많은 이 대화와 또 이런 결론을 만들기 위한 평의에서 그런 얘기들이 오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을 통일하려는 노력이 있었을 것 같다라는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시각 현재 헌법재판소의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이제 헌법재판소의 최종 선고 약 10여 분 정도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 측 소추위원단은 대부분 착석을 했고요.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변호인 4명이 지금 도착해서 자리에 앉았다는 소식입니다. 대심 판정에는 지금 일반 방청석에 이제 자리가 모두 찼고요. 기자들도 모두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지금 최종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제 10여 분 정도 뒤면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가 시작이 될 예정인데요. 자 방청객들도 자리를 지금 자리에 다 앉아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 그 경쟁률도 상당히 심했다고 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자리가 얼마 없었죠. 합니다. 자리가 얼마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말씀 지금 계속 나누는 것처럼. 사실 역사적인 결정이 오늘 있는 날이잖아요. 인용이건 기각이건 간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보였던 것 같고요. 사실 이렇게 방청객들이 많이 모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사실 어찌 보면 약간 지금 바깥의 사회 분위기를 좀 투영하는 거기도 합니다. 굉장히 과열되어 있는 양상인데 오늘 이런 분위기를 다 감안해서 원래는 이제 헌법재판소 규칙에는 주문을 먼저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읽을 때. 그럼 탄핵을 인용했는지 기각했는지 먼저 얘기하고 그 이후에 결정 이유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결정 이유를 먼저 다 말을 하고 맨 마지막에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주문,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인용 결정이 나오든지 아니면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는 기각 결정이 나올지 그 주문을 맨 마지막에 읽는 것도 결국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는 오늘 재판정에 재판관들이 어떻게 앉아 있을 것인지 이렇게 그 화면으로 저희가 표출을 해봤습니다. 맨 왼쪽에 이제 조용호 재판관이 이제 앉아 계실 거고요. 그 옆에 이제 강일원 재판관, 김창종, 김희수, 그리고 이정미 대행, 그리고 이진성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그리고 서기석 재판관 이렇게 앉아 있게 됩니다. 자, 저희가 이제 계속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어떻게 날 것인가 계속 추측을 해오는데 재판관의 성향을 가지고 추정을 하는 경우가 일반 언론에 이제 좀 간혹 나오긴 했어요. 근데 이거는 좀 무리가 있는 거죠?
사실은 재판관님의 성향은 재판의 결론에 많은 영향을 미치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또 양심에 따라서 재판하도록 독립해서 재판하도록 돼 있는데 네. 헌법과 법률의 내용이 명확하냐 하면은 그렇지 않거든요. 일반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의 여지가 있어요. 예. 그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는 결국 양심에 따르도록 돼 있고 이때 양심은 역시 법조인으로서의 법률가로서의 양심인데 예. 이 양심이란 것이 그 뒤에 뭐가 있냐면 각자의 세계관, 인생관이 백업돼 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당연히 그분의 성향, 그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 예. 이거는 당연히 결정문에 반영될 수밖에 없고요. 특히 헌법재판의 경우에는 헌법 조문 자체가 130개 조문밖에 안 돼요. 이 130개 조문 가지고 나라 질서를 전체를 다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조금 재량의 여지가 있고 실제로 미 연방 대법원도 예. 어떤 대법관을 임명하느냐를 두고 대통령이 임명할 때 굉장히 신경을 쓰죠. 때로는 진보적인 어떤 그 대법관이 미리 사표를 내기도 하죠. 종신재임에도 불구하고. 왜냐? 진보적인 대통령이 있을 때 내가 자리를 넘겨주는 게 좋다. 뭐 이런 생각, 또 내지는 보수 대법관도 또 그런 생각들 하고요. 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구성은 굉장히 중요하죠. 영향은 있는데 예. 그 영향은 그렇게 큰 것보다는 예. 법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헌법과 법률이 우선이고 해석은 그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네. 있고 그 한계 범위 내에서의 성향은 보일 수 있어도 그것이 결정적인 건 아니다. 자칫 이제 그런 것들을 사실 사회학적인 분석이나 이런 데 볼 때는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니까 그게 이제 크게 부각될 수는 있지만 법적인 관점에서는 그 영향력은 있지만 예. 그렇게 다대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예. 이해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예. 들어서 뭐 위헌법률 심판 같은 경우에 간통죄 위헌 여부 이런 부분은 보수적인 성향의 재판관과 진보적인 성향의 재판관이 갈릴 수 있죠. 예. 그건 평가의 문제니까. 근데 탄핵 심판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할 만큼 중대한 사유가 있느냐, 그 법 위반 사실이 있느냐는 말 그대로 법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를 하나하나 체크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보수적인 성향의 재판관은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 편, 뭐 진보적인 재판관은 뭐 탄핵을 찬성하는 쪽 이렇게 갈릴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예. 그래서 최초 언론 보도가 지금 재판관 구성을 보면 5명의 재판관은 보수, 그리고 뭐 2명은 진보, 1명은 뭐 중도 이렇게 보통 나누긴 하는데 예. 그 나누는 게 이 탄핵 심판에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예. 네. 자, 저희가 앞서서 그 재판관 지금 현재 8명 어떻게 앉을 것인가를 이제 화면에 저희가 보여드렸는데요.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은 명목상으로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임명하는 절차 자체는 대통령과 그리고 이제 국회 그리고 헌법재판소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져 있죠. 대법원이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삼권 분립의 정신에 의해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각각 3명씩의 재판관을 임명하는 방식인데요. 예.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임명했던 3분 중에 1명이 박한철 소장이 일단 퇴임을 해서 현재 2분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 화면에 이제 지금 재판관 이름 옆에 가로를 쳐서 지금 대통령 그리고 여야 대법원 이렇게 나눠놨는데 이제 누가 추천했는지를 이제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한철 소장과 서기석 조영호 이 재판관의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 이 대통령이 임명한 그런 재판관이 되고요. 네. 다른 분들은 이제 국회와 또 대법원장으로 갈려 있는데요. 사실은 조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동안의 사안에 대해서는 본인의 성향과 다르게 도리어 본인이 보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진보적인 판결도 내리고 여러 가지 법리와 또 여러 가지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하는 모습을 헌법재판관들이 보였습니다. 이번 사안도 정말로 온 국민이 이번 특히 비선실세 국정농단 그리고 국기문란 사태, 대한민국 국정이 마비되고 헌법과 법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위반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이 하나하나 법률을 아마 꼼꼼하게 따지실 거고요. 본인의 성향에 있어서 내가 대통령으로 인해서 임명이 됐더라도 결국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민족의 역사적 좀 사명감을 가지고 하실 것이기 때문에 다들 초조하게 지금 그 결정들을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저희가 재판관들이 오늘 대심판정이 어떻게 앉을지 화면으로 표출을 해봤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맨 왼쪽에 조영호 재판관이 앉아 있게 되고요. 또 맨 오른쪽에는 서기석 재판관이 앉습니다. 자, 가운데는 이정미 헌법소장 권한대행이
진행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헌법재판소의 그 대시판정 안의 모습을 생방송으로 보고 계시는데요. 국회 측 소추인단 19명 그리고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 8명이 착석을 했습니다. 네. 헌법재판소 대시판정의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자리에 앉지는 않았습니다. 네. 지금 방청석도 모두 일반 방청객들과 취재기자들이 자리를 메웠고요. 대통령 변호인단 그리고 또 국회 소추위원단 모두 자리에 앉았습니다. 네. 자, 이제 예정된 시각이 3분 정도 남은 상황인데요. 앞서서 저희가 헌재 주변의 이 집회 참가자들의 모습도 봤습니다만 상당히 팽팽한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는데 지금 대통령도 관저에서 이 상황을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어떤 선고가 내려지던 간에 결과가 어떤 것이던 간에 국민들에게 어떤 소회라든지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많은데요. 그렇죠. 청와대 측에서는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 것이다. 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각이 된다면 대통령직으로 이제 바로 복귀가 되는 거죠. 네. 과거에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도 바로 고생했던 참모진과 함께 오찬을 하면서 이제 정상적인 업무에 바로 복귀를 했었거든요. 네.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업무에 복귀를 할 거고요. 그럼 만일의 경우 인용이 된다면 사실은 그 즉석에서 선고가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가볍게 개인의 이런 짐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나중에 뭐 큰 짐들이야 그렇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사실은 청와대를 떠나야 되는 거죠. 이 선고의 효력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역사적 운명이 갈리는 그런 자리고 아마 여러 가지 신경을 담아서 보고 있을 텐데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사실은 여러 전망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선고 이 결정이 나기 전에 사실은 하야라든가 사퇴의 결정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여러 가지 기회가 있었지만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담담하게 마지막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정치적 대결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소회 그리고 그동안의 입장들 사실은 인용이 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박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가 향후의 대선 정국과 대한민국 운명에도 중요한 이 앞으로 결절점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재판관들이 곧 대심판정으로 입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에 정리라고 하나요? 그 법정 안에 이제 법정 상황을 정리하는 직원인 것 같은데 곧 이제 심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얘기를 이제 했던 것 같고요. 이제 앞에 이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최종 선고를 내릴 때 뭐 어떤 소리를 내거나 환호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아마 그 어떤 결론에 따라서 방청석에서는 반응이 나올 거고요. 지금 안내하는 것은 그 휴대폰이 요즘에 문제가 되니까 휴대폰을 꺼달라든지 또 재판 중에 이제 정숙해달라든지 이런 어떤 그 법정에서 지켜야 될 그런 어떤 기본적인 예의 같은 걸 안내했을 거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재판관들이 곧 등장을 할 것 같습니다. 자, 헌법재판소의 TV 생중계는 이번이 5번째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때가 이제 첫 번째 TV 중계였었는데요. 최근에 한 것이 이제 2014년에 있었던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5번째 TV 생중계로 헌법재판소의 최종 선고를 보시겠습니다. 네. 자, 지금 현장의 대심판정의 모습을 화면 왼쪽으로는 보고 계시고요. 화면 오른쪽으로는 시각 현재 집회 상황을 보고 계십니다. 위쪽으로는 탄핵 찬성 집회의 모습이고요. 아래쪽으로는 반대 집회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재판관들 지금 나와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네. 자, 11시 정각인데요. 자, 현장 상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6 헌나 1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고에 앞서 이 사건의 진행 경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지난 90여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저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많은 범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이 사건이 재판소에 접수된 지난해 12월 9일 이후 오늘까지 휴일을 제외한 60여일간 매일 재판관 평일을 진행하였습니다. 재판 과정 중 이루어진 모든 진행 및 결정에 재판관 전원의 논의를 거치지 않고 재판장인 저나 주심 재판관이 임의로 개인적으로 진행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는 그간 3차례의 준비 기일과 17차례에 걸친 변론 기일을 열었습니다. 에서 청구인 측 증거인 갑 제174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12명의 증인, 5건의 문서 송부 촉탁 결정 및 1건의 사실조회 결정, 피청구인 측 증거인 을 제60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17명의 증인, 6건의 문서 송부 촉탁 결정 및 68건의 사실조회 결정을 통한 증거조사를 하였으며 소추위원과 양쪽 대리인들의 변론을 경청하였습니다. 증거조사된 자료는 4만 8천여 쪽에 달하며 당사자 이외의 분들이 제출한 탄원서 등의 자료들도 40박스의 분량에 이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 아시다시피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 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내는 힘의 원천입니다. 재판부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면서 역사의 법정 앞에 서게 된 당사자의 심정으로 이 선고에 임하고자 합니다. 저희 재판부는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 오늘의 이 선고가 더 이상의 국론 분열과 혼란을 종식시키고 화합과 치유의 길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과 법치주의는 흔들려서는 안 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가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 탄핵 소추안의 가결 절차와 관련하여 흠결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추 의결서에 기재된 소추 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상 탄핵 소추 사유는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고 여기서 법률은 형사법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탄핵 결정은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것이지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심판 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를 기재하면 됩니다. 이 사건 소추 의결서의 헌법 위배 행위 부분이 분명하게 유형별로 구분되지 않은 측면이 없지 않지만 법률 위배 행위 부분과 종합하여 보면 소추 사유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탄핵 소추안을 의결할 당시 국회 법사위의 조사도 없이 공소장과 신문 기사 정도만 증거로 제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의 의사 절차의 자율권은 권력 분립의 원칙상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회법에 의하더라도 탄핵 소추 발의 시 사유조사 여부는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음, 이 사건 소추 의결이 아무런 토론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의결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토론 없이 표결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국회법상 반드시 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미리 찬성 또는 반대의 뜻을 국회의장에게 통지하고 토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토론을 희망한 의원은 한 사람도 없었으며 국회의장이 토론을 희망하는데 못하게 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탄핵 사유는 개별 사유별로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여러 개 탄핵 사유 전체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소추 사유가 여러 개 있을 경우 사유별로 표결할 것인지 여러 사유를 하나의 소추안으로 표결할 것인지는 소추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린 것이고 표결 방법에 관한 어떠한 명문 규정도 없습니다. 8인 재판관에 의한 선고가 9인으로 구성된 재판부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재판관의 공무상 출장이나 질병 또는 재판관 퇴임 이후 후임 재판관 임명까지 사이의 공백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일부 재판관이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경우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과 법률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대비한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탄핵의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9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헌재와 같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결국 심리를 하지 말라는 주장으로서 탄핵 소추로 인한 대통령의 권한 정지 상태라는 헌정 위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가 됩니다. 8명의 재판관으로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는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상 헌법재판소로서는 헌정 위기 상황을 계속해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 탄핵소추 가결 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위법이 없으며 다른 적법 요건에 어떠한 흠결도 없습니다. 이제 탄핵 사유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탄핵 사유별로 피청구인의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임명권을 남용하여 직업 공무원 제도의 본질을 침해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노 국장과 진 과장이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문책성 인사를 당하고 노 국장은 결국 명예퇴직하였으며 장관이던 유진룡은 면직되었고 대통령 비서실장 김기춘이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에게 지시하여 1급 공무원 6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그중 3명의 사직서가 수리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청구인이 노 국장과 진 과장이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인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유진용이 면직된 이유나 김기춘이 6명의 1급 공무원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도록 한 이유 역시 분명하지 아니합니다. 다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압력을 행사하여 세계일보 사장을 해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가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실에서 작성한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사실과 피청구인이 이러한 보도에 대하여 청와대 문건의 외부 유출은 국기문란 행위이고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하며 문건 유출을 비난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세계일보에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을 행사하였는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다음 세월호 사건에 관한 생명권 보호 의무와 직책 성실 의무 위반의 점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하여 304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피청구인은 관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헌법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건은 모든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고통을 안겨준 참사라는 점에서 어떠한 말로도 희생자들을 위로하기에는 부족할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 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헌법상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와 같은 추상적 의무 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탄핵 소추를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는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 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 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는 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없으나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탄핵 심판 절차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피청구인의 최서원에 대한 국정 개입 허용과 권한 남용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피청구인에게 보고되는 서류는 대부분 부속 비서관 정호성이 피청구인에게 전달하였는데 정호성은 2013년 1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각종 인사자료, 국무회의 자료, 대통령 해외 순방 일정과 미국 국무부 장관 접견 자료 등 공무상 비밀을 담고 있는 문건을 최서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최서원은 그 문건을 보고 이에 관한 의견을 주거나 내용을 수정하기도 하였고 피청구인의 일정을 조정하는 등 직무 활동에 관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최서원은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기도 하였는데 그중 일부는 최서원의 이권 추구를 도왔습니다. 피청구인은 최서원으로부터 KD 코퍼레이션이라는 자동차 부품 회사의 대기업 납품을 부탁받고 안종범을 시켜 현대자동차 그룹의 거래를 부탁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에게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법인을 설립하라는 지시를 하여 대기업들로부터 486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미르, 288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K스포츠를 설립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재단법인의 임직원 임면, 사업 추진, 자금 집행, 업무 지시 등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피청구인과 최서원이 하였고 재단법인에 출연한 기업들은 전혀 관여하지 못했습니다. 최서원은 미르가 설립되기 직전에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자신이 추천한 임원을 통해 미르를 장악하고 자신의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서원의 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해 KT에 특정인 두 사람을 채용하게 한 뒤 광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 뒤 플레이그라운드는 KT의 광고 대행사로 선정되어 KT로부터 68억여 원에 이르는 광고를 수주했습니다. 또 안종범은 피청구인 지시로 현대자동차 그룹의 플레이그라운드 소개 자료를 전달했고 현대와 기아자동차는 신생 광고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9억여 원에 달하는 광고를 발주했습니다. 한편 최서원은
K스포츠 설립 하루 전에 더 블루K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노승일과 박헌영을 K스포츠의 직원으로 채용하여 더 블루K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도록 했습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하여 그랜드코리아 레저와 포스코가 스포츠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더 블루K가 스포츠팀의 소속 선수 에이전트나 운영을 맡기도록 하였습니다. 최서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김종을 통해 지역 스포츠클럽 전면 개편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문건을 전달받아 K스포츠가 이에 관여하여 더 블루K가 이익을 취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피청구인은 롯데그룹 회장을 독대하여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 사업과 관련해 하남시에 체육시설을 건립하려고 하니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여 롯데는 K스포츠에 70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의 이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 보겠습니다.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여 공익의 실현 의무를 천명하고 있고 이 의무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 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입니다. 또한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의 설립, 최서원의 이권 개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피청구인의 지시 또는 방치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많은 문건이 최서원에게 유출된 점은 국가공무원법의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배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해야 함은 물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 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미르와 K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 블루K 및 KD 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는 재임 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들을 단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 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대의민주주의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입니다. 한편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결정에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하였고 다만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 탄핵 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서 정치적 패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선고를 모두 마칩니다. 네, 현재 탄핵 심판 결정문 낭독 지금 생중계로 오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됐습니다. 예. 그리고 전원 일치라는 내용을 밝혔고요. 주문의 내용을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됐다라는 거 전해드리고요. 생각보다 40분 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한 20분 정도가 흘렀군요. 네, 헌정 사상 첫 탄핵 대통령이 탄생을 하게 된 건데요. 황도수 건국대 법학과 교수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그리고 추은호 YTN 해설위원과 얘기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백성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탄핵이 인용됐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형사법 위반 부분은 거의 지금 이 주문의 그 결정 이후에 거의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거는 왜냐하면 지금 어쨌건 지금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고 수사가 진행 중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빠졌던 것 같고 결국 이번에 5가지 그 소추 사유를 쟁점별로 정리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비선 실세인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있었느냐 부분인데요. 네.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사실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구조활동에 참여해야 될 의무까지 있는 건 아니고 네, 성실의 개념은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무능하다는 표현을 쓸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게 이제 뭐 탄핵 사유가 된다라는 부분은 설치하지 않았는데 그 외에 뭐 직업공무원제도 침해, 그 문체부 인사들 뭐 좌천시켰던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결국 이제 비선실세 국정농단 부분 관련해서 굉장히 대부분의 그 결정 이유 부분을 할애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 최순실에게 뭐 굉장히 많은 류의 좀 비밀 자료들이 갔던 부분, 또 인사에 개입했던 부분, 또 최순실의 사익을 위해서 이 재단들을 설립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관여한 부분, 그리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국정농단의 정도가 중하다라는 부분이 인정이 됐고,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시킬 만큼 이 사유가 그렇게 중대하느냐에 대한 결정과 관련해서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것이 의혹을 부인하고 감추고 그리고 또 이런 일들이 재임 기간 전반에 있어서 일어났었고요. 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본인은 어떻게든 이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고 밝히겠다, 수사에 성실하게 응하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조사에도 응하지 않았고요. 특검의 조사에도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했다는 건 진실을 은폐하려는 의혹, 뭐 그런 의도만 강하게 보였다. 이런 부분을 고려할 때 박근혜 대통령이 더 이상 우리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자리하는 것은 이제 타당하지 않다라고 판단해서 결국 이제 심판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예, 지금 주문을 읽는 과정 그리고 결정 이유를 읽는 과정을 조금씩 다시 한번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내신 황도수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과정을 쭉 지켜보시면서 뭐 소회도 있으실 것 같고요. 좀 정리를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예상하는 바대로 결정을 선고했어요. 선고하는 방식이 일단 이 소추
자체가 적법하냐 여부에 관한 어떤 심판을 판단을 먼저 쭉 말씀하셨어요. 소송을 거는 것이 그러니까 예. 이 헌법 그 국회의 소추 절차가 예. 적법했느냐라는 네. 그 부분이 먼저 결정이 돼야지 헌법재판소가 이 탄핵 사건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여부가 결정되기 그렇죠. 때문에 각하인지 여부를 먼저 그렇습니다. 얘기를 했고요. 이 부분에 예. 관해서 하나씩 이야기를 했어요. 판단을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마지막에 피청구인 대리인단이 마지막에 집중한 부분이 헌법재판소는 권한이 없다. 헌법재판소의 재판은 효력이 없다라는 주장을 집중적으로 했다고요. 예, 잠깐만요. 예. 잠시 현장 연결해서 권성동 의원 이야기 듣고 이야기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앞에 좀 앉으세요. 앉으세요. 나가지 마. 빠지라고 줘 옆으로. 빠지라고 줘 옆으로. 대통령 탄핵이라는 역사적인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국민 주권주의와 대통령이든 그 누구이든지 간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치주의, 이 국민 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확인한 판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촛불이든 태극기든 모두 우리가 존중해야 하고 사랑해야 될 우리 국민들입니다. 이번 사건의 승리자도 패배자도 없습니다. 모두가 승리했고 패배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탄핵 과정에서 분출된 국민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서 통합의 대한민국, 하나가 되는 대한민국을 우리 모두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87년 제정된 이 헌법 체제로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을 운영하기가 어렵게 됐다라는 것이 이번 최순실 사태를 통해서 여실히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분권형 개헌이 필요합니다. 개헌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통치 체제를 바꾸고 모두가 상생하고 협력하는 정치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정치권의 임무로 부여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탄핵 심판 과정에서 우리 국민 모두께서 많은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이 걱정을 저희 정치권이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반성하고 국민 여러분들께 사죄를 드립니다. 이제 서로가 서로에 대한 적개심을 버려야 됩니다. 서로 위로하고 치유하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무조건적인 승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많은 관심과 걱정을 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우리 국회에서 좀 더 좋은 정치, 좀 더 나은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장 연결해서 지금 헌법재판소에 들어가다 나오는 지금 권성동 탄핵소추 위원장의 이야기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정치권도 반성한다. 이제는 적개심을 버리고 서로 위로하고 치료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자.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네요.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 더 이상 현직 대통령 아닙니다. 예. 전 대통령입니다. 우리 헌정사 한 70년 되는데요. 예, 죄송합니다. 좀 서석구 변호사 주세요. 실제로 증거도 모든 게 지금 우리가 다시 재신청을 해가지고 알지. 손. 다시 됐지만은 어떻든 그때 무더기로 이미 증거를 제시할 때 구체적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종합 의혹을 제기하고 그래서 분명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이 국회가 지금 뭐 현장에서 소리가 잘 들리진 않습니다만은 들어보면은 재신청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 뭐 8인 체제로 선고하는 것은 예. 무효니까 나중에 만약에 선고 결과가 안 좋으면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이미 계속했었죠.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나왔던 얘기인데요. 얼마 전에 있었던 그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때도 뭐 일단 그 결정에 불복을 해서 재심 신청을 했는데 결국 제가 알기로 각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물론 민사소송법 절차를 준용하고 형사소송법 절차를 준용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법에는 재심의 규정이 없지만 이론상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재심 여부의 판단도 이 헌법재판소에서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오늘 결정을 내놨는데 재심 신청을 한다고 다시 받아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일단은 뭐 현 시점에서 이 결과를 그냥 받아들이기 쉽지 않으니 어떻게든 무언가 더 다른 걸 해보겠다라는 정도의 표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재심이 인정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네, 지금 현장에서는 서석구 변호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진당 해산을 시켰을 때 그 8대1로 기각시킨 그런 법과 양심이 지켜졌다면 오늘과 같은 판결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결정에 대해서는 승복하지 못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저는 이 판결에 대해서는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그럼 재심 청구하시나요? 그거는 나중에 다시 또 앞으로 내려와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밑에 내려와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계속해서 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 계속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있는데요. 통진당 해산 때 8대1의 법과 양심을 지켰으면 오늘과 같은 일이 없었을 것이다. 이런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게 단심제입니다만 아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럼 재심을 신청할 가능성이 꽤 크겠군요. 근데 신청할 가능성은 꽤 크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거의 없고 제로에 가깝고요. 네, 지금 서석구 변호사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러니까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킨 재판부니까 네. 그때 그런 보수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라면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절대 인용하지 않았을 텐데 무언가 그때의 정신과 다른 무언가 또 지금 항상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얘기했던 언론의 무슨 잘못된 왜곡 보도나 검찰 편파적인 특검의 무슨 조사 결과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3월 9일 날 헌재가 판결 선고할 것이다. 자, 이렇게 언론 인터뷰가 나가니까 언론에서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로 해가지고 4월 5월 대선 일정을 쫙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그때 그리고 헌재 소장께서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 퇴임 이전에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3월 9일이 3월 10일 하루 상간으로 이렇게 차이가 났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증거를 무더기로 기각시킬 경우에 한해서 중대한 결심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실제로 헌재 소장께서 무더기로 증거를 기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헌재와 국회가 교감 의혹이 있다는 문제 제기를 하면서 강력하게 중대한 결심을 할 수 있다 이런 표명을 했죠. 그런데 이것이 오늘 결국 이 결과를 만장일치로 보는 것은 그때 이미 무더기로 증거 신청을 기각할 때 이미 그와 같이 결론이 이미 나와 있는 상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측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저희들이 중대한 결심 우는 표현이 정당했고 그런데 실제로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로 해가 4월 5월 대선 일정을 얘기한 그 언론에 대해서 사실 이것은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죠. 그런데 심각하게 훼손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헌재 소장은 언론 보도에서는 하나도 유감을 표명하지 않고 그리고 그런 혼란 보도를 초래한 국회 소추위원장에 대해서는 전혀 유감을 표명하지 않고 중대한 결심 얘기했던 우리 대통령 변호인단에 대해서 격렬하게 무리하다고 비난했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완전히 인민재판 인격살인을 당했죠. 언론 보도. 사실 그때 제가 그 다음 재판 때 이렇게 얘기했죠. 어떻게 언론 보도,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로 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헌재의 권위를 훼손했는데도 유감 표명을 하지 않고 그런 언론 보도를 초래한 국회 소추위원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유감 표명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대통령 변호인단에 대해서 격렬하게 무리하다고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그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우리가 증거를 재신청한다고 네. 해가지고 자, 서석구 변호사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촛불 세력을 못 이겨서 참담한 판결을 내렸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황 교수님, 헌재 연구관 지내셨는데 예. 이런 어떤 압력이 좀 영향을 미칩니까? 헌법재판소는 사법기관이죠. 예. 독립돼서 재판하고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재판하고요. 네. 헌법과 법률의 내용이 약간 애매할 때 법률가로서의 양심에 따라서 재판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아까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결정 내용 자체가 본안에 들어왔을 때 다시 말해서 탄핵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관해서 쭉 이유를 설명하실 때 내용을 보니까 헌법재판소로서는 최소한의 결정을 했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넘어서까지 사실 인정하고 상상해서 사실 인정했을 때 생기는 파장 같은 것을 줄이기 위해서 정말 증거만 가지고 그렇죠. 있는 증거만 가지고 확실한 것들만 인정하고 그런 의미에서 나머지 부분 헌법재판소가 잘 모르는 부분은 다 나머지 일반 재판에 넘기겠다는 내용이 제가 볼 때 쭉 들으면서 느끼는 소감이었어요. 인명권과 관련해서 문체부와 관련해서도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청구인은 관여됐는지 헌재는 모르겠다는 뜻이고 그런 의미에서 관여된 거 없다. 또 언론과 관련해서 문건 유출한 것, 정윤회 씨와 관련해서 문건 유출에 관해서도 뭐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이 관여한 바를 잘 모르겠다. 근데 유출된 건 인정한단 말이에요. 사실 인정에 따라서 또 세월호에 관해서도 관저에 없었던 것도 인정하는데 확실한 건 인정하는데 그 뒤에 책임에 관해서는 잘 모르겠다라고 또 그러니까 필요한 내용도 보면은 여기에 우리가 대기업이 관여된 문제, 돈을 갖다 출연한 내용에 관해서도 뇌물죄가 되느냐 또 직권남용이 되느냐 이 문제를 두고 헌법재판소는 자신이 보는 입장에서 볼 때는 일단은 뇌물 여부는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거든요.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수 없으니까 일단 직권남용으로 봐서 강요해서 돈을 출연했다는 쪽 사실만 인정해서 그것만 봐도 이미 충분히 파면하게 중대하다라고 결정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헌법재판소는 국민들의 어떤 여론이라든지 아직 불확실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최소한도 우리의 입장이 파면 여부만 판단하는 입장이니까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우리의 결론이 이렇다라고 그 정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 탄핵 찬성 집회, 반대 집회를 오른쪽에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 청와대를 비추고 있는데 추은호 기자, 오늘 왠지 더 좀 적막하고 침울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 이제 전 대통령이죠. 이제 전 대통령이 됐군요. 우리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을 당해서 이제 파면된 대통령으로 됐기 때문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파면되는 순간 전직 대통령 이후에 관한 법률에 쭉 나열된 여러 가지 이런 권리 조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금을 받는다든가 아니면은 기념 사업을 할 수 있다라든가 아니면은 비서관을 채용한다든가 그런 보호를 권한을 획득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단 경호상, 경비상 보호만 받게 되는데 또 그리고 이제 가장 큰 핵심은 불소추 특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곧바로 그동안 제기됐던 검찰과 특검이 제기했던 의혹들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이제 받아야 되는 그런 민간인 신분으로서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이제 남아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제 당장 오늘 청와대 관저를 떠나야 될 그럴 운명에 처했는데 물론 이제 삼성동으로 갈지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그거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제는 더 이상 현직 대통령이 아니라 전 대통령, 우리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당한 대통령 그리고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 시해로 인해서 고리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부녀 대통령이 모두 고리되는 그런 진기한 그런 기록이라면 좀 표현이 웃기겠지만은 그런 개인적으로 보면 참 불운한데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11.6 일어나고 12월 26일에 이제 11.6이 일어나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사저를 떠난 건 언제입니까? 박근혜 이제 전 대통령은 이제 청와대를 2번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지난 1979년 12월 26일 그때 고 박정희 대통령이 피격돼서 돌아가셨을 때는 한 달 뒤 11월 21일 날 유가족들이 동생들을 데리고
신당동 자택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한 달 정도 걸렸군요. 한 달 정도 걸렸습니다. 20여일 걸렸었는데 이번 경우에는 뭐 제가 추측컨대는 바로 오늘 떠나지 않을까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전 대통령이 언제 청와대를 떠나야 된다라는 우리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과거 역대 대통령들 보면은 퇴임 마지막 날 떠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요. 유일한 예의가 있다면 아까 말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가족들 그 경우랑 노무현 전 대통령 경우에도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당일날 오전에 떠나는 왜냐하면은 김해 봉하마을로 가야 하기 때문에 여기 서울에 머무르기가 참 하루더라도 좀 곤란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예외 말고는 바로 당일날 떠났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오늘 관저를 떠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정치권 반응들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임명진 자유한국당에서 반응이 나왔는데요. 집권당 책무를 못해서 국격을 못 지켰다. 이런 반응이 나왔고요. 받아들이겠다. 자, 이런 의견인 거죠. 현재 결정을 존중하고 겸허히 수용하겠다. 그리고 대통령 탄핵 인용 책임을 통감한다. 집권당 책무 못해 국격을 못 지켰다.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네, 임명장 비대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고요.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한다. 네. 자, 지금 이제 헌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지금 만장일치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는 결과를 어떻게 수용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일단 가장 주목됐던 것이 자유한국당이 어떤 입장을 표명하느냐라는 것이 가장 큰 주목거리였는데 일단 당 지도부는 저렇게 받아들이겠다, 인용하고 승복하겠다라는 표현을 써서 그나마 국정 안정에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기대를 됩니다. 물론 자유한국당 내 일부 의원들은 그동안에 태극기 집회에 개인적인으로 참여를 하고 뭐 그래왔지만은 자유한국당도 당 지도부의 공식 입장은 당 차원에서 당론으로 뭐 탄핵을 반대한다라든가 아니면 각하해야 된다라든가 이런 주장은 펴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켜보자라는 것이었는데 일단 임명진 대표가 이런 식으로 승복하겠다는 뜻을 정했기 때문에 아마 자유한국당도 앞으로 대선 국면이 이제 곧바로 진행이 될 텐데 당내에 박근혜 색깔 지우기에 주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은 태극기 집회에 적극적으로 동조했던 의원들은 또 거기대로 이탈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탄핵에 찬성표를 던졌던 의원들은 바른정당이나 또 합류할 가능성도 있지만은 당 지도부 차원에서는 일단 박근혜 색깔 지우기에 주력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바른정당은 만약에 탄핵이 기각되면은 뭐 국회의원들 모두 다 사퇴하고 뭐 당 해체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정병국 대표는 국민의힘으로 국정농단 세력을 심판했다. 또 부패 패권주의 절연하는 출발점이 됐다. 탄핵 주도가 바른 선택이 확인됐다. 이렇게 또 말을 했습니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역시 박 대통령 탄핵은 국민의 승리다. 촛불과 태극기 하나로 모으겠다.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는 의미고요. 또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선 준비 만전의 기야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후에 이제 뭐 대선을 염두에 둔 이야기를 또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박지원 대표 같은 경우는 촛불과 태극기를 하나로 모으겠다. 지금 정치권에서 계속 이제부터는 소통과 화합을 하자 이런 메시지들을 계속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탄핵이 어떤 결과가 나와도 더 중요한 건 그 이후입니다. 그렇죠. 사실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제 그걸 승복하고 받아들이느냐가 가장 큰 문제가 될 텐데 지금도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가 아직도 제가 알기로 열리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이 결과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 하에서 헌법에 관련된 판단할 수 있는 최고 기관이 헌법재판소잖아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도 임기 중에 줄곧 하셨던 말씀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가치를 지키고 수호하는 최후의 기관이다. 그리고 뜻을 존중해야 된다는 얘기를 수없이 하셨습니다. 그런 뜻을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시는 분들께서도 받아들여야 하는 거고요. 그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로 가는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불복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하는 순간 우리나라 헌법체계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결과가 본인이 생각하기에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이제는 이런 결과가 나오면 승복하고 앞으로 나갈 방법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정치권의 이제 가장 큰 화두는 어떻게든 이 부분을 승복하게 만들고 지금 태극기 집회 나오시는 분들 또 촛불 집회 나가는 분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이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매진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탄핵 심판 전까지 박근혜 대통령 입장 발표를 전혀 안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입장을 발표할까? 사실 이것도 관심인데요. 지난달 27일에 헌재에 최후 진술서 제출하면서 어떤 상황에 오든 소중한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서 갈라진 국민의 마음을 모아서 지금의 혼란을 극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얘기는 했었거든요. 오늘 어떤 입장 발표를 좀 할 거라고 보십니까?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관저를 청와대를 떠나면서 대국민 메시지를 전 대통령 입장 차원에서 하기에는 참 애매할 겁니다. 예. 힘들 겁니다. 하지만 뭐 청와대 한강욱 비서실장이나 아니면 청와대 입장으로서는 나타날 수는 있지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런 입장을 밝히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앞서 말씀하셨지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 지난 그 최후 변론에서 이렇게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하여 갈라진 국민들의 마음을 모으겠다. 거기에 전력하겠다라고 표현도 했었고 또 돌이켜 보면은 그 지난해 11월 4일 대국민 담화에서 네, 죄송합니다. 잠시 뒤에 다시 이야기 연결해 듣기로 하고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지금 기자회견을 하는데요.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역사적인 탄핵 심판 선고가 있었습니다. 국민의 기대 속에 관심 속에 탄핵 절차가 이제 국민승인 종착역에 도착했습니다. 현재의 선고에 관한 당의 입장을 추미애 당대표께서 기자회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이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서 관련 입장을 지금 발표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오늘은 위대한 국민 승리의 날입니다. 주권 재민의 추상 같은 헌법 정신으로 헌정유린과 국정농단 세력을 마침내 국민의 힘으로 파면시켰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정농단 세력에 의해 무너진 대한민국에 국가 이성이 살아있음을 만방에 보여주셨습니다. 무려 133일 대한민국을 지켜왔던 1,500만 촛불 민심은 오늘을 시민 명예혁명의 날로 기억할 것입니다.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자 주권자임을 선포한 것입니다. 전 세계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투쟁과 승리를 민주주의의 새로운 역사로 기록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 내린 낡음을 끝내고 새로운 무로 채워 나가야 할 때입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대한민국, 그것이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의 요구입니다. 그러기에 오늘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위대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절망과 좌절의 대한민국에서 희망과 용기의 대한민국으로 국민과 더불어 힘차게 전진할 것입니다. 검찰개혁과 재벌개혁, 언론개혁 등 적폐 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향한 거대한 물줄기는 그 어느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과 민주정부 수립을 염원하는 주권자 국민의 명령을 무겁게 받아들여 한치의 오차 없이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황교안 대행에게 촉구합니다. 경제, 외교, 안보 등 총체적 국정 파탄에 대해 분명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물러날 것이 아니라면 과거 정부의 그릇된 외교 안보 정책과 민생 포기 정책을 모두 즉시 동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과도 중립 내각의 수반으로서 오로지 민생 안정과 중립적인 선거 관리에 만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검찰에도 촉구합니다. 대선을 이유로 미완의 특검 수사를 중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패 권력과 재벌의 검은 카르텔을 끊어내는 것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특히 유신 시절부터 이어온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제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정치검찰의 오명을 벗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 생각합니다. 국민 앞에, 역사 앞에 떳떳한 검찰로 거듭 태어나길 당부합니다. 국정원은 더 이상 정치에 관여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대선에 개입하는 일은 더더욱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정보기관의 정치 개입은 중대한 범죄 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정치권에 구합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모두가 절대 승복해야 할 것입니다. 네.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얘기 들어봤습니다. 국민의힘으로 국정농단 세력을 파면했다. 자, 국민 명령 따라 정권 교체를 이룰 것이다. 이런 소회를 밝혔는데요. 자, 검찰 수사 관련한 얘기도 지금 잠깐 언급을 했는데 지금 전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일반인이 된 거고 지금 불소추 특권이 사라졌잖아요. 이제 검찰 수사가 앞으로 좀 탄력을 받을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있었죠. 왜냐하면은 지금 탄핵과 동시에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오늘부터 대선 국면에 들어간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대선 국면에서 자칫 검찰의 수사가 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검찰은 중립적으로 대선이 끝난 뒤에 이제 수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검찰, 법원은 법을 그대로 집행하는 기관이라고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법을 유보했다 이러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검찰은 자기의 길을 꾸준히 가면 된다. 거기에서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때로는 어느 당에 불리할 수도 있고 유리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국민들한테 믿고 국민들을 믿고 국민들의 판단을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법적 보는 판단만 하면 된다. 그렇죠. 법적 판단으로 자신이 할 일을 꾸준히 해나가고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검찰은 법을 법대로 집행하라라는 쪽으로다가 하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결정 이유를 헌법재판소에서 밝히면서 검찰과 특검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 수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응하지 않았다. 이것이 앞으로 법 위반의 행위가 반복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결정 그 이후에 실렸습니다. 그렇다면은 검찰 수사에 조금이라도 뭐 힘이 좀 실릴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요? 사실 그 특검 수사까지 이제 불응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탄핵 심판 과정에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얘기를 저도 몇 번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건 법질서 수호 의지나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이니까 말 그대로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재판부에서는.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불소추 특권이라는 방패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검찰의 수사에 불응하게 되면 강제 수사도 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좀 검찰이 민기적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 또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도 있어요. 얼마 전에 우병우석과 뭐 검찰 수뇌부가 통화했다는 내역까지 막 나오면서 지금 현재 그 특별사본부에 대해서 불신의 시각을 가지고 보는 국민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금 일단 국민들이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면 그 이미지를 깨기 위해서는 더더욱이나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해야 될 거고요. 저는 다른 얘기보다 딱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그 원칙대로 수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검찰로 그러니까 법의 판단으로 넘긴 헌재에서 그 부분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황도수 교수님이 얘기하셨듯이 확실치 않은 부분은 대부분 다 이제 검찰 판단으로 넘기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뭐 세월호 부분도 그렇고요, 뇌물죄 부분도 그렇고요, 그 인사 찍어내기 부분도 지금 관련해서 구속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헌법 위배, 지금 헌재의 탄핵 심판 판단에서는 이것은 그 부분은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을 헌법재판소에 스스로 사실 인정을 해서 만약에 탄핵 사유로 다 삼았는데 혹여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이게 무죄가 나오면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잘못되지 않았느냐라는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결정적인 탄핵 소추 사유가 아니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헌재 입장에서는 현재까지 명확하게 사실황이 되지 않은 부분 그리고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결과가 뒤바뀔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탄핵 심판 대상에서 일단 이 사안을 우리가 사실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은 배제를 하자라는 그런
생각을 애시당초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이게 한 40분 이상 정도 선고 기간이 시간이 걸릴 거라고 그렇죠. 한 생각했는데 정오쯤 돼야 네. 주문이 낭독될 것이다 생각을 저는 했는데요. 지금 뭐 정확하게 시간 계산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그 선고 그 기각했던 것보다 더 짧게 걸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한 22분 정도의 네, 거의 주문을 비슷하거나 더 짧았던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일단 사실 인정에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다 배제를 하고 명확하게 사실 확인이 된 부분을 기초로 해서 이 사안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시킬 만큼 중대했는지 여부만 가지고 판단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국 비선 실세였던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공모해서 사익을 추구한 정황이 있는지 그 정황이 명확하게 드러난 부분, 뭐 중소기업 KD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친구의 아버지 회사에 뭐 현대자동차 납품하게 해줬다든지 그런 부분들처럼 명확하게 드러난 부분들 위주로 해서 사안의 중대성을 판단했던 것 같고 그 중대성 판단이 이 정도면 충분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일단 그 부분들로만 배제했던 것 해도 같습니다. 중대한 법 위배 행위가 있다. 네, 그렇죠. 이렇게 네. 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적으로 판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장일치로 지금 네, 결정이 난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네, 황 교수님,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지금 백성훈 변호사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짧게 끝났잖아요. 예. 전문을 다 읽는 건 아니고 예. 이렇게 요약해서 예. 결정을 요약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선고하는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요약했지만 그다음에 헌법재판소로서는 그 국민들이 동요하는 것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 그래서 앞에 사실 인정할 때 어디까지는 사실 인정이 되나 그러나 피청구의 경우에는 우리는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조목조목 설명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줬어요.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농단 사안에 관해서는 사실 인정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이 부분은 변할 수 있는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탄핵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어떤 그 선고 방식은 굉장히 좀 바람직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다만 시간이 왜 이렇게 짧았는가는 일단 반대 의견이 없었어요. 반대 의견이 없었고 반대 의견이 있었다면 반대 의견이 진술하는 시간이 설명하는 시간이 있을 텐데 그 시간이 일단 없어졌고 그다음에 보충 의견에 관해서도 어떤 때는 재판관님께서 좀 보충 의견을 설명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데 지금같이 중대한 사안에서 굳이 주문이 선고된 상태에서 보충 의견을 이야기해봤자 그것이 영향이 큰 적이도 없고 오히려 논란만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다 잘랐거든요. 네. 잘랐으니까 간단하게 요지만 그러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그다음에 납득됐으니까 국민들은 안정적이고 혼란이 없는 상황으로 그런 데 초점을 맞춰서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인용이 결정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 사례가 됐습니다. 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 내용 다시 한번 저희들이 녹화한 것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또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 특보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